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슈를 두고 김경수 국제갈등분쟁연구소 대표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일단 준비한 그림이 좀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네. 일단은요, 저희가 준비한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요, 인공섬에 사실 저희 빨간 점이 가운데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제 그 빨간 점이 지금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의 인공섬을 좀 그 설명을 해주세요. 원래 그 남중국해는 약 그 43만 평방킬로미터의 그 넓은 그 특히 스프래틀리 군도, 지금 중국에서는 남사군도라고 하죠. 그 지역이 한 43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실제로 그 산호초나 이런 그 환초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런 그 겉으로 수면으로 나와 있는 지역은 불과 한 4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무슨 어떤 군사 기지를 한다든가 뭐 거기에 그 시설물을 설치하려면은 간척 사업 비슷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원래 이 그 스프래틀리 아일랜드 난사군도에다가 그 구조물을 설치하기 시작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94, 5년도경이니까 한 20년 됐죠. 근데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거는 작년 그 4월부터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중국이 외교부가 공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구조물을 거기다가 이제 설치한다는 것을. 그래서 인공구조물이 현재 6개를 완료했고 지금 7번째 이제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공섬이라는 게 진짜 인공적으로 만든 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다가 뭐 이제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돼지도 있고 뭐 채소도 기르고 실제로 그런 겁니까? 원래는 그쪽 스프래틀리 아일랜드 전체가 다 무인도입니다. 뭐 환초, 그 영어로는 리프라고 합니다.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조금의 그런 그 자급자족 그런 그 설비를 자기네가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사는 데는 아니니까. 뭐 산호초나 환초에다가 이렇게 시설물을 지어서 인공섬을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한 영유권은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국제법상? 지금 그 스프래틀리 아일랜드 남사군도는 지금 중국을 포함해서 6개 국가가 영유권 분쟁이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스프래틀리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의 그 한 거의 100만 평방킬로미터로 보고 있는데 그 지역의 섬도 아니고 사실은 그 환호초니까 수면 위로 썰물 때는 좀 부드러웠다 또 잠겼다고 하는 그런 이제 무인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지역을 그 여러 나라가 조금씩 쪼개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난사군도 스프래틀리 아일랜드 그쪽에도 보면은 한 700여 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 제일 26개인가를 가지고 있고 그 수면 위로 나온 부분을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한 10개, 나머지 이제 말레이시아, 필리핀. 근데 거기서 이제 남사군도는 거리상으로는 중국 본토에서는 한 1000km 떨어져 있고 필리핀의 팔라완이라는 지역에서는 한 500km.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도 필리핀, 베트남이 더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결국은 영유권 분쟁이 붙어 있는데 그 잘 아시다시피 1949년도에 모태통이 이제 중국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국민당 장개숙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당 정부가 일단 그 2차 대전 직후에 일본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일본으로부터 이제 그걸 영유권을 받았다가 이제 모태통 정부가 모든 그 국민당 정부에 그걸 다 법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대외 영토 곳권이죠. 그런 영유권 이런 건 다 자기네 거다 이래가지고 주장을 한 거죠. 그 30년대 그 이전에 일본이 잠깐 4, 5년간 그 스프레틀리 아일랜드 남사군도를 점령했습니다마는 네. 1930년대는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베트남이 프랑스가 그 지역을 통할해왔던 거죠. 그래서 네. 프랑스로 넘어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중국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모택동 정부로 이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예. 현재 어떤 국제법상 예. 이렇게 인공섬을 건설한다고 해서 예. 영유권이나 영해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자기 영토 국권이라고 합니다. 국제법상. 네. 이 영해는 지금 94년에 이제 발효됐고 우리나라는 96년에 가입했습니다만은 예. 유엔 해양법 협약에 보면 12해리로 되어 있습니다. 영해가. 과거에는 이게 소위 그로티우스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로티우스 일의 3해리였다가 예. 현실 세대에 안 맞는다 그래서 12회로 연장을 시켰는데 그 안에서 자기네가 뭐 인공섬을 건설한다든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제3국가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G2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룹 오브 투라고도 하고 또 그걸 또 흔히 차이메리카라고도 그럽니다. 차이메리카 시대. 차이나와 아메리카 시대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에 덩샤오핑 이래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서 소위 음지에서 힘을 기른다. 예.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도강양해했다가 그 다음에 그 후진타오 시대에 들어와서는 화평 굴기.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2013년부터 이제 집권하게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 때 와서는 대국 굴기다. 그래서 대국 굴기에 걸맞게 말하자면 그걸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미국 버락 오바마 정권하고 이제 어떤 갈등 양상을 빚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인공섬이라는 것이 근데 그 중국의 군사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그 건설한 규모로 봐서는 약 3,000m, 3km죠. 그리고 폭이 한 250m로 보기 때문에 웬만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지금 돼 있죠. 아까 그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군사기지화 결국은 하는 거죠. 중국에는. 겉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 그 정부에서 내세우는 거는 네. 그 해난 구조, 탐색, 예. 환경 보호가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군사기지화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네. 민감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섬을 지어서 군사 기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의도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과거에 그 중국의 주요 정책이 도강양에다가 그 후진타오 때 화평 굴기, 대국 굴기로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도 국제사회에서 자기네 나라도 입김을 말소리를 낼 땐 좀 크게 내겠다. 네. 예. 그래서 명실상부한 G2 국가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이런 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의 일환으로서 그런 그 환호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서 군사 기지화하려는 그런 예. 이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포괄적으로 이제 설명이 다 된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이 뭐 이제 워낙에 크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유를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미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첫째는 기본 정책이 버락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시아 회귀 정책, 예. 피봇 투 에이시아 또 리밸런싱 팔러시라고도 합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그동안에 미국이 여러 가지로 잘 아시다시피 2008년 뭐 엔론 사태 이후에 그 경제 금융 위기 겪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해외에 소위 그네들 말로 이제 인게이지먼트를 줄여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국방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시아 이쪽에서 그 미국세가 빠져나갔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롤백하는 그것이 아시아 회귀 정책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미국 정부가 지금 일본을 내세워서 적어도 일본을 대리로 내세워서 그 관리를 한다. 그 이제 우리 정치학 용어로는 헤지모니라는 말 들어보죠. 헤게모니. 헤게모니요. 예, 그거를 바이제모니라고도 합니다. 바이제모니.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둘로 쪼개서 하자.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그래서 그 일본에 지금 뭐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다 그 아베 정권에서 이제 자꾸 새로운 그 법을 개정하고 헌법을 재해석해서 외국에 출병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다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합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그 맥락,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한다는 데 굉장히 그 저게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미국의 가장 큰 맹방인데 한국도 맹방입니다만은 우리가 거의 해운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원유라든가 뭐 교역 그것이 전부 그 지역을 통해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가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그런 군사 그런 측면은 그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그 기본 지배력을 유지하는 문제 또 그런 물동량을 자유롭게 해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이제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미국이 민감한 걸 수밖에 없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무튼 이 상황이 이제 군사적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좀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보면 미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어떤 첨단 무기들 이런 군사력들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뭐 중국이 요즘 뭐 항공모함도 이제 건설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핵전력도 많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그런 해외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 자기 그 바운더리 지키는 데에 전념하겠다는 걸 공사석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건 뭐 우리가 객관적인 스웨덴의 그 시프리 영감 그런 걸 봐도 그렇고 전혀 아직까지는 중국이 뭐 미국의 군사력으로 저거할 그거는 아니죠. 그런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군함이 그 중국 인공섬 해역에 처음으로 진입을 하게 됐는데 그 결정적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요. 제가 예. 개인적으로 볼 때 국제법 학자로서도 보더라도 그 소위 그 무해 통항권이라는 게 이제 국제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해를 그 연안 국가의 주권 국가에 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안녕 질서되지 않는 범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제 영어로는 right of innocent passage라고 그러는데 그런 무해 통항권의 그런 원리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이번 그 오바마가 그 대통령이 그걸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라센함, 그 이지스함 구축함 9,200톤급이라고 엄청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걸 또 중국이 추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서 군함이. 근데 사실은 무해 통항권이 그 국제법상 과거 그로티우스 이래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로티우스 이래로 그 보장받고 있는 그 권리이긴 하지만 군함은 사실은 그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군함에 대한 논란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렇게 국제법상의 그 민간 상소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은. 근데 영해를 들어갔다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그 좀 거슬리는 그 신경전을 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견제하자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강하게 담겨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음 주 되면 이제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냐. 물론 이제 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서 재확인했습니다만 국제법상 맡겨야 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끝으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남중국해 분쟁 관련해서 한국의 입장은 현재
외교부에서 성명을 낸 거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두리뭉술한 얘기긴 하지만 그게 예. 모범답안일 수도 있습니다. 모범답안이다. 거기서 뭐 특별히 우리가 미국 편을 든다, 중국 편을 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의 소지나 그 논란에 거기에 휘말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예. 예. 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직한 중재자. 이거 원래 정직한 중재자라면 아니스트 브로커라는 말로 해서 그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정직한 중재자 역할,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정직한 중재자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가 미국의 동맹국가이지만 캐나다 바른 소리 잘합니다. 캐나다가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캐나다는 뭐 미국 생활권이나 마찬가지인데도 할 소리 다 하는데 우리도 필요할 때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중재자적인 입장에서 조언도 하고 할 소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믿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 우리 외교에 미칠 영향까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국제갈등 분쟁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